쌍둥이. 마구간에서 몸을 푼 지 사흘이 지나자 방에 들어앉아 해주는 밥만 얻어먹기가 미안했는지 금복은 부엌에 나와 설거지를 하는 등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의 입장에선 때마침 일손이 달리던 터에 손이 하나 늘어 반가웠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적적하던 터에 아이까지 하나 딸려왔으니 달리 불만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들은 업이 들어왔다고 여기고 두 모녀를 지성껏 보살폈으며, 금복이 낳은 계집아이에겐 비록 겨울에 낳기는 했으나 곧 봄이 올 거라는 기대를 담아 봄춘자, 계집희자, 춘희라는 흔하디 흔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춘희는 워낙 먹성이 좋아 금복의 젖만으로는 부족해 밥으로 죽을 쏘어 먹이거나 따로 젖 어멈을 대야 했다. 대신 춘희는 먹은 만큼 놀라운 속도로 쑥쑥 커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춘희를 안고 젖을 먹이던 금복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젖을 먹는 춘희의 얼굴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걱정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짙은 눈썹과 반듯한 이마, 그리고 선이 뚜렷한 얼굴의 형태와 계집아이답지 않은 단단한 귀골이 영락없는 걱정이었다. 막연하게 움막에서 함께 생활하던 거지 패거리들 가운데 한 사내에 씌일 거라고 짐작했던 금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춘희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걱정을 빼박은 듯 닮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걱정이 통나무에 깔려 쓰러진 이후 금복은 한 번도 그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 설사 자신이 곤히 잠든 사이에 걱정이 어찌했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 지 이미 4년이 흐른 뒤였다. 처녀가 애를 뵌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죽은 사람의 시를 뵌다는 건 그녀로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이한 일이라 그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가슴에만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춘희에게 다시는 젖을 물리지 않았다. 춘희는 6달이 되기 전에 걸었으며 돌도 지나기 전에 몸무게가 30kg을 넘어섰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춘희에겐 보통의 새끼들이 생명체의 긴 역사를 통과하는 동안 수많은 인위 선택을 거쳐 유전적 형질로 발전시켜온 생존의 전략, 말하자면 모성을 자극하고 보살핌을 유도하는 특징들, 또 말하자면 순진무구하고 커다란 눈동자와 투명한 피부, 다시 말하자면 작고 앙증맞은 코와 그 어미들이 언제나 부비고 싶어하는 부드럽고 동그란 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디즈니의 만화 주인공들이 가진 특징들, 예쁜 것을 이기는 단 하나의 무기, 즉 귀염성이 없다는 거였다. 짙은 눈썹과 계집아이답지 않은 단단한 귀골이야 걱정에 강한 남성적 특질을 물려받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답지 않은 우울한 눈빛은 그녀를 안아주려 다가서던 어른들을 멈칫거리게 만들었으며, 검은 피부와 뭉툭한 코는 그녀를 쓰다듬어주려 다가가던 이웃들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런 그녀의 외모는 어딘가 불행의 예감을 갖게 만들었지만 쌍둥이 자매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그저 웃으며 춘희가 사내였으면 틀림없이 장군감이었을 거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을 뿐이었다. 또 한 가지 춘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두 자매가 아무리 어르고 옹알이를 시켜보아도 춘희는 그저 멀뚱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 도통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춘희가 애초에 귀머거리가 아닐까? 귀에 대고 손뼉을 쳐가며 여러모로 실험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귀머거리는커녕 오히려 이불 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릴 만큼 청력이 뛰어나 어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다. 또한 춘희는 뭐든지 사물을 골똘히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태가 아이답지 않게 신중해서 모두 이를 범상치 않게 여겼다. 쌍둥이 자매는 춘희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래도 귀머거리보단 벙어리가 낫지. 계집이 입을 놀려봤자 사달을 날 일밖에 더 있겠나? 라며 금복을 위로했다. 금복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쌍둥이 자매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대하는 품이 여간 다정스럽지 않아
술집에서 일하는 동안 금복도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 자매는 그다지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꽃다운 나이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지만 생김새가 호두알을 둘러 쪼개놓은 것처럼 똑같아 이를 신기하게 여겨 찾는 손님이 제법 많았다. 그들 자매가 쌍둥이라는 사실은 남자들의 요상한 상상력을 자극해 술상머리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얼굴을 보면 구분을 못하지만 잎을 보면 틀림없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 터이니 어서 치마를 걷어보거라 하는 따위에 농짓거리를 예사로 해가며 수작을 부렸는데 실제로 둘이 한방에서 손님을 치르는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술집 옆에는 금복이 춘희를 낳은 마구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늙은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다. 하루에 콩을 3말씩이나 먹어치우는 그 거대한 포유동물을 쌍둥이 자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고 씻기며 보살폈다. 그 코끼리는 그들이 어렸을 때 서커스단에서 함께 공연을 하던 코끼리였는데 그들이 코끼리를 기르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쌍둥이 아버지는 딸만 줄줄이 7을 낳은 끝에 사내도 아니고 계집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한꺼번에 태어나자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당시엔 쌍둥이가 드물기도 한데다 둘의 생김새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신기하게 여겼지만 잔뜩 화가 난 아버지는 쌍둥이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두 자매를 따로 부를 것도 없이 그저 한꺼번에 싸잡아 쌍둥이라 불렀다. 쌍둥이 자매가 6살 되던 해 봄, 두 사람은 결국 인근 마을에 들어온 서커스단의 눈에 띄어 쌀 한 가마니에 팔려가고 말았다. 처음에 쌍둥이 자매는 요란하게 분장을 한 광대들과 온갖 악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악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차츰 서커스단의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쌍둥이 자매가 함께 공연을 하게 되자 그들은 곧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인기를 얻어 단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공연 가운데서도 특히나 사람들이 좋아한 것은 전보라는 이름의 코끼리와 함께하는 공연이었다. 3미터가 넘는 키에 몸무게가 2톤이 넘는 거대한 코끼리는 두 자매를 한꺼번에 코로 들어올리기도 하고 등에 태우고 무대를 빙빙 돌기도 했다. 불을 피워 뜨겁게 달군 쇠판 위에 올라가 공중공중 뛰는 코끼리 춤도 볼만했지만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관중들로 하여금 숨을 멈추고 두려움에 떨게 하다 마침내 열광의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누워있는 무대 위를 걸어 지나가는 것으로 영악한 코끼리가 훈련받은 대로 폴카 음악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쇼맨십을 발휘하며 소반만한 발바닥을 들어 쌍둥이 자매의 작은 머리통 위에서 잠시 머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관중들은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물론 전보는 한 번도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두 자매도 전보를 매우 아껴 공연이 없을 때도 늘 등에 타고 놀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씻기고 보살피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다. 관중석 앞쪽에 앉아있던 한 짓궂은 사내 아이가 꿩 사냥을 할 때 쓰는 오래를 크게 불었던 것이다. 때마침 코끼리의 커다란 발이 쌍둥이 자매의 엉덩이 위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코끼리는 난생 처음 듣는 장기 소리에 놀라 그만 발을 덜컥 내려놓고 말았다. 연약한 소녀의 골반이 단숨에 바스러지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코끼리는 발에 와닿는 물컹한 감촉과 비명소리에 놀라 갑자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삽시간에 관중석이 아수라장이 되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 코끼리는 휘장을 찢고 공연장 밖으로 달아났다. 그 밖은 시장이 서는 자리였다. 코끼리는 닥치는 대로 좌판을 둘러엎고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결국 시장이 온통 난장판이 되고 사람이 여럿 다친 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어 코끼리를 포획했지만 두 자매는 더 이상 공연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동생은 무사했지만 골반이 부서진 언니는 굴신조차 힘들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여자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언니 없이 동생 혼자서만은 서커스단에서 별 의미가 없었다. 그 뒤 두 사람은 공연장에 허드렛 일을 하며 서커스단을 따라다녔다.
신데렐라가 하루아침에 한우로 몰락한 꼴이었다. 그것은 흥행업의 법칙이었다.